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호순 같은 경우에 사형 확정 후에도 극히 불량한 수용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2023년 이후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점검을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구치소에선 사형이 가능하다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고요. 일종의 그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한 건데, 이랬더니 강호순이 네, 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좀 새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여자교도소. 여자교도소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또 여자교도소에 대한 어떤 궁금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자교도소는 지금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가 유일합니다. 사실 청주 여자교도소 하나뿐인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전국에 있는 시도 교도소들에 분산 수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교도소는 청주 여자교도소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의 성별에 있어서 조금 남성과 좀 다른 특징을 보인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남성이 압도적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들에 비해서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 하지만 신체적 특성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여성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청결의 문제라든지 산부인과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출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성의 어떤 특징들을 고려한 여성만을 처우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가 분명히 좀 존재해야 되고 또 많이 운영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청주 여자교도소가 이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여성의 어떤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는 1989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30년 연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최신식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교들이 20년 연한으로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미 1989년에 졌던 청주 여자교도소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화되었고 시설의 수용 능력이 과밀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청주 여자교도소가 이제 평균적으로 약 750명의 수용 인원을 고려할 때 미결수를 포함한 그 여성 수용자 4,043명의 18.6%만이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용돼 있고요. 나머지 81.4%는 전국에 있는 교도소로 분산 수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 20%도 안 되는 여성 범죄자들만 청주 교도소에 수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남성들과 함께 있는 그런 교도소에 따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수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청주 여자교도소의 문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그런 여성 수용자들도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2012년 외국인 여성 수용자가 35명이었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139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 범죄자들도 수용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여성교도소가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 근데 지금 화성에서 이제 화성 여자교도소를 새로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님비 현상은 대표적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가 있으면 한마디로 여기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고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범죄자랑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탈옥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교도소가 있으면 위험 지역이다, 우범화될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도소를 짓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교도소는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짓지 못한다. 그러면 여성 재소자들은 자신의 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이런 수용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용이 된 거기
이겠죠. 여자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너무 과밀화되고요. 또 과밀화되다 보면 결국은 이 안에서 처우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경찰 한 명이 국민 20명을 담당하냐 100명을 담당하냐에 따라서 경찰이 활동할 수 있는 치안의 폭이 너무 넓어질 수 있겠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을 수용해야만 처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제대로 된 교화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자료 보면은 2012년에 전체 수용자의 5.0% 1571명이 여성 수용자였거든요. 여성 수용자가 이제 2012년에는 5% 정도 해당됐는데 2021년 통계를 보면 여성 수용자가 2436명으로 7.1%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 수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추세예요. 범죄자들을 수용해서 수용자들로서 또 어떻게 우리가 처우하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좀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 1997년에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창단했던 하모니 합창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그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여자교도소에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교도소에서 이들이 이제 단합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내면서 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 처우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교도소의 핵심은 개별 처우와 누진 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각기 다른 범죄 성향과 죄목을 어떻게 처우하고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어떻게 생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뭐 개별 처우라든지 또는 누진 처우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밀 수용되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받았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수용이 되기도 하고요. 거주지라는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수용이 되기도 하는데 범죄자도 인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복귀하면 당연히 다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응보적 차원의 처벌과 더불어서 교육 또는 교화, 개선을 하는 목적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이 교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가둬놓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 살인죄에 해당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역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 나중에 감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정상에서 이 사람을 가둬놓는 처벌을 하지만 이 사람이 재사회화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식교육과 직업교육을 다 병행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시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신을 믿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부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또 죄를 반성하게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벌게 해주는 그런 징역형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재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현재 교정의 목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적정한 교정 시설 그리고 적정한 수용 인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교정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어떤 선진 유럽의 그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셨었던 분은 있을 것 같아요. 1인 1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1인 1실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테레비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막 운동기구도 있고 그 안에 거의 뭐 호텔급의 교도소가 운영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합의인 거죠. 좋은 시설과 또 적절한 인원 분배를 통한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국민들 대다수가 좀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자교도소 같은 경우 특히나 여기에 이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인권은 어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43.8%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여성교도소도 남성교도소 똑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신차검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약 사건 보면 들여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물론 뭐 어떤 물건을 갖고 오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책이라고 하면 책 안을 잘라서 뭐 그 안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구두 밑창에다가 뭐 들여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람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사람 뱃속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항문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들여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교도소도 자신의 옷과 자신의 물품들을 다 이제 보관 조치를 하고 거기서 지급하는 수용자 복장들을 이제 착용을 하고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이 갖고 갔던 물건을 하나도 쓸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 상황에서는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에 이제 뛰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이런 권고 조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지금은 많이 방법이 순화되긴 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신체 검사들도 있었고 뭐 생리나 임신이나 출산, 양육을 한다는 여성의 특수성이 있죠. 근데 거기에 뭐 생리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나 이제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물품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관급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비로 뭐 구입해야 되는 자비로 구입하지 없다, 영치금이 없다라고 하면 뭐 휴지로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국가인권회에서 그 조사했던 사항에서 나왔던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인권 침해에 가까운 그런 여성교도소의 행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임신 상태인데 뭐 산정 검사를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임신 기간 중에 뭐 병방이라고 따로 있는데 병자가 수용되는 방이겠죠. 이 병방에 수용되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여자교도소에서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여성 수용자에 대한 어떤 지원체가 굉장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인과 질환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자교도소에서 거실 생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거실 공간이 협소하다. 너무 좁은 방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와 위생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냐?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응답하는 여성 수용자들도 또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의료 문제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돼요. 여성 수용자들이 겪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 두통이 유발된다. 그 다음에 소화불량, 관절염, 그 다음에 생리불순, 냉대하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와 처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또 조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뭐 이제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 카메라를 담당하는 경우가 남성 교도관들이었다. 이런 사례가 조사가 됐었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인권 침해 여지가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권리구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뭐 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관들이 이 여자 교도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남성 교도관들에 비해서 여성 교도관들의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나와요. 정서적인 소진이 심하대요. 왜? 핵심은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당해야 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 수용자를 내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 탈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연 정서적 탈진이 발생한 여자 교도관들이 여자 수용자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한다는 거죠. 여자교도소의 문제는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우리 국민 모두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자교도소라고 하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비밀에 쌓여 있고요. 또 좀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자교도소 하면 흔히 뭐 강력범죄자들이 수용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남편을 살해했던 뭐 고유정,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했던 뭐 정유정, 과거에 뭐 어민숙이라고 있어요. 막 여러 명을 자신의 주변인들을 살해했던 어민숙, 뭐 이런 강력범죄자들만 여기 수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수용된 인원들이 사실은 더 많다. 그러면 이런 중범죄자들과 또 이런 경범죄들에 따라서 다른 처우,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에 따라 누진 처우와 개별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고 형벌은 어디에 해당되냐? 자, 살인죄를 예를 들면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사형을 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집행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선고되고 있지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1997년 12월 30일 날 법무부가 흉악범 23명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97년 마지막에 23명의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사형이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형이 선고는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분류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도 많이 줄었어요. 1996년은 이제 36건이었는데 94년에 35건,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형 선고는 총 14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조차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등의 이런 흉악 범죄자를 괴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괴물까지도 우리가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피해자라든지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망한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받을 길이 없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도 내 가족을 잃고서 피해 회복을 받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응징 또는 응보의 결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찬성의 논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흉악범죄 예방과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포한테 시비를 걸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사형을 선고만 하는 것과 집행을 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호순 같은 경우에 사형 확정 후에도 극히 불량한 수용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2023년 이후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점검을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구치소에선 사형이 가능하다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고요. 일종의 그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한 건데, 이랬더니 강호순이 얌전해졌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은 사형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존재한다는 거죠, 분명히. 다만 반대 이유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오판할 경우에 사람의 생명을 돌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물론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감동적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화두를 던지죠. 과연 잘못된 판결을 했을 때 이 판결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 이미 생명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한 피해는 누가 회복해 줄 것인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범인이 잡혔었습니다. 잡혔는데 최근에 실제 진범이 밝혀졌죠. 부산 교도소에 수용됐던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DNA 과학수사기법이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DNA로 모든 범죄를 사실은 다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DNA를 검증했더니 진범의 DNA가 부산에 수용돼 있는 사람의 DNA랑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잡혔던 사람은 뭐냐, 결국은 가짜였다는 거죠. 진범이 아니었던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분이 사형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진범은 웃고 있었겠죠. 이걸 과연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목숨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사형을 주저하는 그런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연합과의 어떤 수교를 위해서 가입한 조약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과 수교를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외교적인 그런 관계 문제에서도 사형을 섣불리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을 반대하는 그 이유에는 범죄율 감소 효과가 실제로 거의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27개 주와 중앙정부 또 군대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47년 동안 약 1600건에 달하는 사형이 미국에서 실제로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범죄율 지수가 약 49, 세계 범죄율 순위가 55로 나타나 있는데, 범죄율 지수가 약 26에 세계 범죄율 순위 약 135위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치로만 따져도 범죄율이 미국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만 봐도 사형을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형을 대신할 수 있는 종신형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대의 논거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체 논의가 있는 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제도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형의 이제 오류라든지 문제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범죄학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형벌 체계 안에서 사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이 만약에 국민의 법
법 감정이 사형을 더 원한다라고 하면 아마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겠죠. 악명 높은 여성 범죄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전현주라고 있는데 감옥에 있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막상 있게 되니 생활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수사관이 얘기를 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공분할 수밖에 없죠. 교도소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갖다 놨더니 살만해? 이건 사실은 좀 우리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민숙이라고 있어요. 어민숙은 한쪽 시력을 잃게 됐고요. 그다음에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동성과 성행위를 하고서 낭비벽과 허세가 심하고 또 재소자들과 싸움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 그 남편을 죽였죠. 남편 죽이고 시신을 잔인하게 토막냈고 유기했던 그런 고유정이란 그 여성이 있었는데 고유정은 처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방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혼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수용자들이 같은 방에서 수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독거를 요구한다고 되진 않죠. 제주지검은 그녀가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면 그렇죠. 교도소에서는 뭐 흉기가 될 만한 거를 다 뺐고 줄로 쓸 수 있는 것도 다 빼는데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네요. 몰래 물건들을 빼돌려 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뭐 흉기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역을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살짝 뭐 빼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수용이 안 된다. 너는 같이 여럿이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럿이서 같이 수용돼 있다라고 하고요. 정유정이라고 있었죠.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치고는 무척이나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자교도소에 수용된 이런 유명한 여성 그런 수용자들 반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사형에 찬성했던 논리를 보면 강호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강호순은 극히 불량한 수용 태도를 보였다가도 나중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냐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서는 조용해졌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흉악범죄자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높다라는 것도 사실 이제 범죄자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두려워하냐를 봤을 때 사형이 집행되는 것도 옳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 제도의 존치와 결정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랭킹 스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사형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집행을 실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마도 우리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시설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과거의 교정시설은 일단 가둬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썩은 빵을 주고 썩은 밥을 주면서 그냥 살아만 있어라. 왜? 너희들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들이니까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거나 또는 교도소에서 또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형벌법상의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만큼의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적절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올바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돼서 그들이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새는 사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처우를 받으면서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수용 인원 내에서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과민 수용한다? 이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값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과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가둬놓고 안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정시설의 어떤 형태라든지 수용 인원이 해외 여러 나라를 비교해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좀 안 좋은 시설 그리고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 그리고 과밀된 수용 인원
이런 것들로 종합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을 여기서 나쁜 환경에만 놓이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도소가 범죄 학교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범죄 기술이 부족해서 교도소 들어갔는데 또 더 나보다 스킬이 더 좋은 범죄자에게 범죄를 배워서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다른 범죄자들을 서로 분류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받게 하고 또 이들이 정말 반성을 하게 하고 또 죄를 뉘우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올바른 어떤 교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사법 절차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범죄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형벌 체계가 운영되고 이것이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범죄심리학자 유연대학교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